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요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우리 맞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또 성장주들의 상승이 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2차 전지가 또 한 번 부활을 했죠. 또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페라이트, 충전, 리튬까지 전반적인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게다가 로봇과 AI 섹터까지 올랐죠. 네. 자, 과연 시장에 다시 한번 온기가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종목도 뜨끈뜨끈하게 빨간불 잘 켜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서 핫하게 여러분들의 종목도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박준영 운영위원, 김민주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또 추천 종목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2시간 딱 집중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단계 1년차님 오늘 1등으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네. 마그마님이 2등이십니다.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봄님 오늘 또 일찍 오셨고 뾰롱롱롱님 3등 3등. 아니고 4등으로 출석 체크하도록 할게요. 봄님이 살짝 말랐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버리투님과 함께 호박님도 인사 반갑게 나눠주셨고요. 작은 소나무님, 오미사님, 그리고 건강이님께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요일이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거든요. 건강이님께서 좋아하시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알차게 채워볼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을 많이 남겨주셔야 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순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님께 심층 분석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종목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HLB입니다. HLB입니다. 요즘 폼 좋고 호재도 네. 있는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심층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872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39,000원이고 비중 30% 가지고 계시거든요. HLB 오늘장에서 3% 상승했고요. 37,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드디어 빛을 볼 것인가 이제 거기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HLB도 이러한 호재를 안고 있으면서 상승세 그래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 리보세라닙이 미국의 승인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다음날 바로 또 모든 상승폭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님께서는 3.7%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또 시청자님께서는 몇 번 단타로 이 HLB 수익을 또 봤다고 이미 합니다. 보셨구나. 네. 그래서 다시 재매수를 한 게 5월 17일 아까 보셨던 호재 나왔을 호재 때. 나왔을 때.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FDA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 허가 신청에 재매수를 했다고 하시고요. 네. 하지만 다음 날 또 바로 그러게. 급락을 해서 걱정이 또 뒤통수죠. 네, 이런 게 굉장히 바로. 또 걱정이 크셔서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목표가가 제일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HLB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 분석들을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워낙에 사자마자 또 바로 급락을 보시다 네. 보니까 이 빠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는 나도 저 종목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라는 댓글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심층 분석 들어보시면서 좋은 타이밍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서는 HLB에 대해서 어떤 시선 가지고 계신지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리보세라닙이 아니고 HLB의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 얘기했던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를 잡았습니다. 네, HLB 하면 리보세라닙 하면 HLB 떠오릅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 뭘까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리보세라닙 2세대 표적 항암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집중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형님, 리보세라닙이라고 자꾸 나와요. HLB 어떤 포인트 잡을까요? 예, 뭐 HLB 한 종목이지만은 네. 이 종목이 상당히 중요한 게 향후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에 네. 향방을 이 회사가 좀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이 회사와 관련된 그 계열사 자회사들이 상장된 회사가 포함해서 6개입니다. 많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약간 이제 지주회사 성격이니까 이 종목이 리보세라믹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 전체 제약 바이오 종목도 또 이제 훈풍이 일 수가 있는 거고 네. 관련 그 자회사들도 긍정적 영향을 좀 미치겠죠.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지금 그 지난 이제 최근에 이제 5월 16일 날 네. 간암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주가가 1%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다음 날 곧바로 좀 밀려버렸는데 현재 지금 신청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중국의 이제 항서제약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본래 이제 기술개발 판권 자체를 중국의 항서제약에 넘겼어요. 그 회사가 중국의 항서제약의 면역감염 억제제 체제가 이제 캄넬리 주맙이라고 있는데 네. 이와 더불어서 이 회사의 리보세라닙과 더불어서 함께 병용으로 미국의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좀 완료를 했다고 그랬어요. 완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 회사가 2004년도에 물질을 좀 개발한 이후에 거의 이제 19년 만에 이제 성과를 보기 위해서 네. 신청을 한 거니까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임상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 12년 만이니까 상당히 이제 결실을 볼지 못 볼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좀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만약에 허가가 된다 한다면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항암 신약 물질을 가지고 신약 허가를 신청한 기업은 이 회사가 첫 사례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게 항암제 쪽입니다. 이 회사가 간암 치료지 않습니까? 또 간암 환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는 회사 측에서는 상당히 이번 신청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좋게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시장에서 신뢰를 약간 못 받은 이유 자체가 회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시장의 신뢰를 잃어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아마 9,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2019년도인가요?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패를 했거든요. 임상 실패를 했고 또 곧바로 약간 유효한 데이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9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또 제 근래 들어서는 이제 2021년도인가요? 코로나 치료제 베트남 쪽에서 코나 나노박스인가요? 그 개발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실패했고 그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에서는 별다른 약간 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렇게 바로. 네, 이게 과거에 그런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올 때까지 좀 안심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모멘텀 자체가 이제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이 다음 6월 2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3대 암 학회 중에 하나인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참여하거든요. 참여하는데 이 관련 부분 자체는 제가 뭐 바이오 제약 얘기를 할 때 별다른 영향 없을 거다 주가에. 최근 들어 관련 기업들이 약간 좀 반영됐다가 힘을 못 씁니다. 이미 현재 시점부터 좀 반영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6월 2일부터니까 약간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 좀 살아있다. 네, 그런 또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회사의 그 HLB 생명과학이 회사 HLB 지분 23만 7천 주를 HLB 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면서 그래서 시장에서는 HLB 주식 샀다는 것 자체는 결과 자체가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 또 전망도 있어요. 회사 측에서는 HLB의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식을 샀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덧붙이고 있는 쪽인데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자체는 예산은 제가 이제 바이오 제약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고금리 영향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이제 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연체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 문제 자체가 하반기 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까지는 고금리와 관련해가지고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자금 조달 여건 자체가 특히 자기 자본 여건 자체가 안 좋은 기업들은 조심하자.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대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작년도에 선제적으로 네. 증자를 냈어요.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2,400억 정도 자금을 좀 조달했고 그 전에도 전환사채라든가 발행을 하면서 자기 자본이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연간 최근에 3년 동안 연간 평균적으로 8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 개발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네. 연간 800억 정도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몇 년은 버틸 수가 있어요. 또 중간에 또 자금 여건이 안 좋으면 주가가 여전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시가총액이 네. 4천억짜리 회사니까 10%만 증자한다 하더라도 3천억 정도를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자금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 다만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자체는 계속 자금 조달을 하면서 유통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났고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이 정말로 간암 치료제 자체가 획기적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 한다면 간암 치료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성공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그 100조 원도 항소제약이 아마 그렇게 좀 넘어갈 거예요. 네, 네.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큰 신약 개발 재료인데 대주주가 진양권 씨라는 분이거든요. 진양권 씨가 갖고 있는 지분이 9.7%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좋은 회사면 저는 대주주가 전환사태라다 신주인수권법 발행해가지고 전 지분을 늘리겠어요. 만약에. 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91.2%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획기적인 수십조 내지 수백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개발 성공 가능성이 있다 한다면 네. 저는 지분을 좀 늘리겠어요. 왜냐하면 지분이 거의 적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소액주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HLB가 리보세라닙에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인 만큼 이제 승인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좀 주가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 100% 신뢰로 거는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확인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HLB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우려되는 부분들 한계점들도 좀 짚어주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리보세라닙 2세대 표적 항암제라는 키워드였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 종목을 한 그 3번 정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매매를 끝낸 게 아마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에 이제 2년 동안 주가는 보지 말자고 했던 쪽이에요. 그때는 유중하고 무상승을 같이 하던 그 시점까지 좀 했었고요. 그때 뭐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나서 진양권 회장의 유튜브 그 반박 그 뉴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있었는데 그 HLB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솔직히 1시간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우선 좀 걱정되는 게 시장장님이 저희가 이 시간을 진행할 때는 미리 시장장님 사연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장님이 단타 접근을 해서 좀 재미를 봤다. 그리고 이번에도 접근 포인트가 단타신 것 같거든요. 단기로는 일단 해결 방안이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종목을 좀 이야기할 때 항서제약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리보세라닙이거든요. 네. 또 항소제약은 배당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배당 메리트가 엄청나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간암 치료제 종류를 좀 보게 되면 렉사바, 렘비마, 그다음에 티센트린, 아바스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렉사바나 렘비마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고요. 뒤에 있는 것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 표적이 그 치료요법만 맞지 않으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쓰는 거는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병용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HLB에서 하는 것도 리보세라닙 플러스 항서제약에서 개발한 지금 면역 칼렘리주맙 이거랑 같이 병용요법으로 이제 신청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걸 좀 말씀드려 HLB 자산으로 이제 물질 특허권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2020년에 인수를 완료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긴데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려니까 제약바이오는 끝이 없거든요.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NDA를 신청을 했는데, IND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 단계가 끝날 때마다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NDA가 따라 임상 3상까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HLB를 조금 더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저는 뭐 자본 문제라든지 재무제표는 깔끔합니다. 유상증자를 다 통해서 자금도 다 확보를 했고 단지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근데 주가 상승 포인트에 대해서 과연 NDA 신청 과정에서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아직도 좀 멀었고요. 그 우선 심사 대상이 우선 되기까지는 거의 2달 정도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우선 심사 대상이 되려고 하면 2가지 요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첫 번째 요건인 것 같아요. 기존 치료제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효능이 좀 더 좋아야 됩니다. 네. 과연 FTA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넥사바나 램비마나 티센트릭, 아바스틴 병역요법보다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을 할 거냐. 그럼 이제 이거는 2달 뒤에니까 7월 말쯤, 7월 20일쯤 결판이 나겠죠. 그러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원래 그래요. 예, 신약 허가가 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고 우선 심사 대상이 됐다고 하면 주가는 분명히 날아갈 거예요. 여기 이제 시간을 거쳐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되게 되면 내년 1월쯤에 이제 발표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또 그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죠. 만약에 안 되면 주가는 이제 급락을 할 것이고 예,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기대감으로 접근 포인트를 한번 가져가 볼 것이냐 여기로 기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님이 단타 조건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은 단타 조건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스코 임상 종양학회를 보고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2세대 표적 항암제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 단기로 보셨던 것 같은데 부정적 의견 그리고 긍정적 의견을 나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로는 해결 방안이 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긍정적으로는 우선 이 리보세나입을 오랫동안 끌고 왔다는 거에 좀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그리고 기대감으로 접근 포인트 가져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운용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자금 조달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좀 안 됐을 때 걱정도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허가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 뒤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또 실망하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죠. 몇 차례 앞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해가지고 주가가 급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자체가 신약 신청이라는 큰 재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다음날 바로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투자가들의 심리에 좀 녹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앞서 얘기했다시피 6천억 정도의 자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제약회사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짜리니까 10%만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별로 주가 희석 없이 4천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시가총액이 과거에 1조 원대 회사들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10% 맞아 1,000억짜리 회사가 있거든요. 그들 회사들은 과거에 근데 1,000억 조달할 때 유상증자 10% 했으면 지금 100% 해야 됩니다. 근데 예산은 그럴 여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방은 좀 지지가 될 수 있는 흐름인데 근데 그렇지만은 가장 큰 재료 자체가 19년 동안 기다려왔던 간암 치료제가 실패했다 그러면 네. 충격은 상당히 크죠.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주주가 비중도 적고 수익주가 많다는 그렇죠. 측면이고 네. 그다음에 앞서 이제 우리 김민희 장관 얼핏 경쟁사들 얘기했지만은 네. 이 회사가 진입할 때는 이게 간암 치료제가 거의 다른 신규 제품이 없었어요. 근데 20년도에 로시라는 회사의 제품이 허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간암 치료제가 허가가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 들어간 것 자체가 중국의 항서제약과 함께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중국의 판권을 준 쪽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믹과 함께 들어갔는데 중국 기업과 함께 미국의 허가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을 노리는 건데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마이너스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미국과의 어떤 갈등 화면에서 네.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 그 사이에 회사가 기술 개발이 늦어지면서 경쟁회사들이 들어왔다는 측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김 전문가가 경쟁회사보다 이미 남아있던 회사보다 효능 자체가 데이터 효과 자체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점점 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 그래서 앞서게 저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이유 자체가 네. 이 종목이 제약 바이오 좀 킥을 쥐고 있어요. 가장. 근데 이 종목이 만약 성공해서 가면 다른 제약업종에 하반기 때 바람이 날 수가 있다고 봐요. 분위기를 잡힐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이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약간 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저도 이제 단기 모멘텀 자체는
미국의 임상 종양학기 시점입니다. 다음 달 6월 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조심스럽게 제가 42,000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은 이 종목의 그런 대장주라는 측면에서 약간 높게 잡아 4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까지는 뭐 물론 더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예,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약간은 불투명한 측면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33,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는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지금 살펴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공을 했을 경우에 계속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투자 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다.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주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제 분석들도 좀 나오는데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요? 저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나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HLB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이유도 네. 그 리보세라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진양권 회장을 좀 높게 평가하는 쪽입니다. 어찌됐건 주주 왜요? 친화적인 정책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유상증자 그때 소식이 나왔을 때 네. 방송국 기자에서 바로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는 회계적으로 재무가 부실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요. 그 리보세나님에 대해서 저는 일단 좋게 보는 쪽이에요. 좋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굴지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간암치료제를 많이 좀 출시를 했어요. 네. 그 간암치료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고요. 지금은 1차 치료제로 좀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역요법이에요. 지금 이걸 1차 치료로 많이 쓰고 지금 거의 2차 치료가 조금 없는 상황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과연 기존 치료제보다 나아서 우선 심사 대상이 될 것인가가 가장 포커싱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 2달 뒤에 이제 결판이 날 텐데 우선 심사 대상이 안 되면 1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5월로 미뤄집니다. 더 기간이 길어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1년이. 저는 뭐 종양학까지도 단기 모멘텀이 있지만 이제 내가 좀 승부를 봐보고 싶다. 그러면 우선 심사 대상까지예요. 되면 정말로 폭발적으로 주가는 더 갈 겁니다. 안 되면 또 실망 매물이죠. 예, 이런 부분은 제약바의 어떤 그 좀 양면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리스크를 그때까지 좀 안기보다는 이건 더 전문적인 설명과 같이 함께 가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단기적으로 아스코 때까지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종목은 보유 의견을 저도 드렸고요. 그 거의 비슷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은. 저도 단기는 뭐 42,000~43,000원 정도. 그다음에 중기는 5만 원을 봤는데 저는 그 중간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로 46,000원 제시했고요. 네. 손절은 뭐 단기시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4,5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지금 비중이 단기로 들어가셨는데 30%나 가지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비중을 줄이거나 좀 덜어내는 거는 어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제가 봤을 때 그 제약바이오는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저는 제약바이오 솔직히 매매를 하는 거는 좀 부적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레인지 범위를 측정할 때 손절 범위가 그러니까 나는 제약바이오를 하면서 2~3% 내지는 5% 하겠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제약바이오를 할 때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를 택하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그 제약바이오는 투자 관점이 좀 맞아요. 네. 이렇게 임상 실험이 나온다든지 네. NDA를 진출해 나간다든지. 근데 시청자님의 딱 그 성향은 내가 단타를 좀 접근해서 재미도 봤고 또 임상 종양 그 모멘텀까지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멘텀을 보고 주가 상승 여부를 저울질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비중은 뭐 이렇게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자마자 또 이 모멘텀이 같이 또 작용을 하면서 급락을 하는 바람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HLB에 대한 꼼꼼한 심층 분석 도와드렸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의 키워드는 리보세라닙에 거는 기대입니다. 목표가 단기적으로 42,000원, 중기적으로 5만 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33,000원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역시 리보세라닙에 대한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46,000원입니다. 손절가 34,500원으로 이 임상에 대한 결과가 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여유를 두시는 것도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스피드 종목 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더 많은 종목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진단 남겨주세요. 네, 저희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진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종목입니다. 뾰롱롱롱 네, 님께서 다시요. 뾰롱롱롱 뾰롱롱롱. 뾰롱롱롱님께서 네. 매수 네.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바이오의 시대가 올 것인가 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수 네.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오늘 종가로 0.64% 상승한 79만 2천 원을 형성하고 있고요. 차트로 봤을 때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1분기 매출 하락 소식도 좀 있는데 자, 운영용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먼저 이제 바이오 시대가 올 시대가 것인가. 오냐? 네. 저는 안 온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아, 그 이유 그래요? 근거가 네. 일단 앞서 있다시피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제약 회사는 괜찮은데 네. 예,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적자나는 기업들이 거의 8, 90%지 않습니까? 네. 예, 계속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해야 되는데 고금리 상태에서 올해 안에는 자금 조달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이고, 예,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장됐습니다. 옛날에 2015년, 16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상장돼 가지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요. 이게 희소성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측면이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그 주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기술 라이센스 아웃이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신약 개발해서 제품까지 생산하려고 하는 쪽인데 그것도 앞서 19년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물질에서도. 근데 일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까지 가기 힘들어요. 일상에서 그냥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업 라이센스 아웃에서 기술 받은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이라 대형 회사들이 되겠죠. 그들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약간 로열티를 받는 쪽인데 현재까지 라이센스 아웃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라이센스 아웃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ABL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레고캠 바이오도 있고요. 그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를 좀 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회사들이 적게는 뭐 6조 원, 7조 원, 뭐 8조 원 정도 라이센스 아웃을 해놨는데 주가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제약 바이오 종목들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를 하고 매매하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주가가 가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이에요. 그래서 가기가 쉽지는 않다. 네. 올해 안에 특히 내후년도 가게 되면 자금 조달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부도는 안 나겠죠. 계속 뭐 물량을 발행을 하니까 동전주까지 떨어갈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 네, 그런 측면이고요.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였으면 이번 주에 움직였어야 됩니다. 오늘 정도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조정을 좀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IT 소부장 종목들이 흐름이 전개됐을 때 오늘 약간 오늘 약간 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코스닥시장에 받아야 되는데 주목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저는 올해 안에 쉽지 않다. 가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9월달, 10월달 정도 가면 약간의 어떤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최근에 학회 모멘텀이 있어도 전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삼성 바이오로도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매수 문의 물어하셨잖아요. 네.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삼성 바이오는 제가 2년, 3년 전부터 주가 80만 원 올라갈 때 주가 못 간다. 2년, 3년 정도 이미 앞당겨서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거든요. 삼성 바이오가 지금 80만 원대 올라선 시점이 2000년 6월 19일입니다. 거의 3년 동안 주가는 80만 원대예요. 80만 원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산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지금부터는 성장주가 크게 성장하진 않아요. 매출액이 보시게 되게 되면 딱 10% 성장하거든요. 작년도에 3조 원. 작년도까지는 고성장했어요. 작년도는 아마 이제 코로나 국면 쪽이었기 때문에 백신 위탁 생산이라든가 그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1조 5천억, 작년도 3조 원. 그대로부터 이제 올해부터는 올해 매출 전망이 3조 5천억, 내년도에 4조 원, 그 다음에 2025년도에 4조 5천억. 연평균 10% 성장합니다. 영업이익은 15% 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다가
PER이 올해 70배고 내년도 62배고 내후년도에 51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PBR이 여전히 5배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떠냐? 2차 전지가 대표 성장주니까.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영업이익이 3조 원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2025년도에 앞으로 2년 이후에 10조 원 정도 영업이익 예상을 합니다. 올해 3조 원인데 거의 200% 증가돼요. 네. 200% 증가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올해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익 성장이 올해 3조 5천억, 올해 영업이익이 8천억, 2025년도에 현재 시장에서 1조 1천억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20% 정도, 20%, 25% 정도죠. 연간 단위 10% 정도 매출의 성장이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행보예요. 주가 그래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와 같은 이런 흐름 2020년도 6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 주가는 뭐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주가 자체는 계속 아마 8만 원대 정도, 80만 원대에서 소폭 등락할 것 같으니까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 종목은 저는 계속적으로 행보할 것 같아요.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쪽에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고금리 희소성 측면에서 바이오 시세가 오는 건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 주시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좋아지지만 성장성이 크지 않다라고 종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히든카드 종목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이따가 히든카드 종목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지개 사랑님께서 천보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0만 3,5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천보가요. 어닝 쇼크와 함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분위기 살아나면서 1% 정도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이 어닝 쇼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19만 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앞으로 전망 어떨까요, 전문가님? 저는 첨보는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네. 수주 잔고라든지 어떤 고성장 또 이런 가능성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소재 부분들이 그 영업이익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폭발적인 수주 잔고 앞으로도 고성장을 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 영역 부분은 분명히 주관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이 뭐 설왕설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각자의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겠다 이런 부분은 맞지만 그 성장주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네. 역시나 실적 부분이거든요. 성장주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섹터가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성장주인데 잘 안 나왔다. 그럼 급락할 수밖에 없어요. 첨보는 특히나 이제 여러 정밀화학 부분이라든지 전자 소재라든지 뭐 2차 전지 소재 여러 부분인데 거의 2차 전지 소재 매출 비중이 60%예요. 근데 거기서 아주 충격파를 맞았다는 거죠. 실적 부분이. 당연히 그 좋지 않죠. 앞으로도 상태도.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중국 판매처에 이제 수요도 별로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재고도 소진이 안 됐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반도체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네요. 네. 기대감이 그러면 하반기 쪽으로 가야지만 묻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들은 실적이 급락한 이유도 있지만 지금 경기 민감주 성격도 좀 있거든요. 근데 성장주에서 2차 전지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실적이 감소하는 쪽이 있다. 그러면 다른 소재 파트너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쪽은 그렇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다들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저는 첨보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좀 펼쳐져요. 우리 시청자님 20만 원대 정도에 잡으셨는데 급락했을 때 조금 바닥권에 대한 인식을 보고 잡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도 저는 단기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거래대금이나 그 예탁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수급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더 이상 그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섹터가 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예탁금이 58조 정도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요즘 보게 되면 거의 50조예요. 네. 원자리가. 그래서 제한된 수급 속에서 상승 동력이 좀 어렵다. 2분기에도 저는 첨보는 그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종목은 리바운드 정도 생각을 하시고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바운드를 보면 아마 시청자님이 한 22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도 어렵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지금 진입한 가격 20만 원대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회복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을 체크해 주셨고요. 따라서 매수가 근처 반등 나오면 빠르게 빠져나오자라고 조언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 좋습니다. 자,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저 10만 원 좀 넘는데 10만 원 하고요. 15%예요. 10만 원에 15%요. 예, 예. 좋습니다. 혹시 수익이 났는데 안 파신 건가요? 아이, 샀는데 좀 내려버렸어요. 이제 좀 떨어질 때 이제 이쯤 돼서 사도 되겠다 싶었는데 조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조금 불안하실 것 같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 야, 오늘이 3천 얼마 네,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조금 기대를 다시 좀 걸어봐도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운영위원님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대주전자처럼 이제 실리콘 음극재니까 제가 이제 아마 주가 이 종목 제가 3만 원대 정도 전후해서 아마 이 시간에 한번 진단해 드릴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주가 떨어지면 실적이 안 따라주시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손절 가격을 이제 확실하게 좀 제시해 드렸던 주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대로 이제 주가 2차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8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좀 떨어졌다가 약간 이제 9만 원대 좀 올랐었는데요. 회사가 이제 그 실적 자체가 1분기 실적 자체가 뭐 영업 이익이 아마 3억 났을 거예요. 단기 순손실 아마 12억 정도 좀 났을 거고. 예. 가이던스 대비해서 훨씬 좀 안 좋게 나왔고 작년 1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액도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작년 비해서 1분기에 비해서 안 좋았으니까 그래도 성장주 성격이니까 매출액은 뭐 증가가 돼야 되는데 매출액도 증가가 안 됐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쇼크를 좀 받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올해보다는 예상 실적 자체가 내년도 내지는 내후년도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가 열리는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우리 김유 전문가가 첨보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걸 보면서 저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제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실리콘 음극재 첨보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향후 시장 자체 성장성이 있거든요. 당장 그렇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사더라도 실적을 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2분기, 3분기 때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건데 그때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와서 적자가 나오면 주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를 좀 보면서 그런 것들도 아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자, 대주전자 재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비쌉니다.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회사 자체는 이제 큰 규모의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실리콘 음극재 쪽에 좀 진출해 있는 쪽이니까 이 회사가 현재 중소형 종목 중에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없는데 일단은 그 밸류를 일단 예상을 해보면 대부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2025년도를 좀 맞춰져 있는 쪽이니까 이 회사가 2025년도 연계되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 자체가 충분히 열릴 거예요. 그러면 현재 증권사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PER 기준에서 지금 오늘 주가 오는 거 감안하면 30배거든요. 그러면 30배짜리 실리콘 음극재 회사 자체가 그러면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가장 성장성 있는 게 우리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 양극재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양극재 관련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금 가장 싸다는 회사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 제가 이 시간을 추천해서 조금 떨어진 회사가 지금 LNF인데 최근에도 가장 빠르게 올라와 있어요. 이 종목이 2025년도 기준에서 PER이 13배입니다.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주전자재료는 2025년도 간다 하더라도 30배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어떤 게 더 사야 되겠습니까? 예. 대주전자 재료를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LNF를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주가 자체는 이번 시적도 안 좋게 나왔고 주가 자체가 비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가 반등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고 확실하게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종목은 너무 1분기 때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 봐서는 21평선도 지금 못 올라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한 61평선에서 좀 걸리겠죠. 99,000원, 10만 원 정도 잘해야 10만 2, 3천 원 정도.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딱 10만 원대에 사셨네요. 일단 저점은 좀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저점을 올해 3월달 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 목표는 현재로 봐서는 너무
성장주를 한다 하더라도 1분기 실적 자체가 너무 쇼킹하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목표 주가는 저점에서 아마 10만 원 정도 올라가면 거의 20% 정도 언저리 되거든요. 이 가격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실적이 안 따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네, 10만 원 정도에서 네, 좀 손절을 하시는 게 좀 가장 예.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실천을 할게 선생님 말씀을 세게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지금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요. 유튜브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거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 전화 02-325-8200번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꿀팁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상담은요. 김태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진단할게요. 매수가는 41,2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거든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최근에 35,000원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오늘 39,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손실 보고 계신 구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매매 전략인지 투자 전략인지가 2차 전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소재 파트는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 부러웠습니다. 고프로나 뭐 소재 이제 양극재 4대 천왕들이 좀 갈 때 좀 부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렸던 종목 포스코 표체업이었는데 접근이 못했었거든요. 아, 부럽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재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이유는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땡겨다 썼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실적이 가이던스만큼 나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아까 첨부 같은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솔루션은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는 이제 동박과 전지박 사업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지박, 그 동박 매출이 그렇게 높은 쪽은 아닙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제 캐파 증설 부분인데 헝가리하고 이미 캐나다 쪽에 공장 증설을 하기로 다 투자금들이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은 연간 생산 톤량을 보시게 되면 15,000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 이제 5만 톤 정도 이렇게 된다는 쪽이고 올해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적자를 기록했어요. 2분기 때도 아마 솔루션은 적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야, 동박은 돈이 안 된다더라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안에 그 사업 구조 매출을 좀 들어가 보면 내용은 좀 틀린데 그 솔루스 첨단 소재의 그 실적이 대폭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은 올해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가 주가 차트 모습을 좀 보면 비성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한 28,000원대부터 주가가 갑자기 5만 원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진 머트리얼스나 SKC가 못 갈 때 이 종목은 거의 100% 가까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속내는 수급에 좀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연기금들이 거의 2달 동안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랬는지 전 모르겠어요. 실적이 분명히 안 좋을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뭐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 쪽이고요. 근데 아직 캐파 증설이 그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내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잡으셨는데 뭐 60 이동 평균선을 잡으셨는지 어쩐지 손실 구간이 지금 크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아갈 건지 매매 전략으로 빠질 건지를 지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매매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포트 교체고요. 매매로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보는 쪽입니다. 1분기도 적자고 2분기도 적자고 2차 전지 파트의 성장주. 결코 좋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이시면 우리 시청자님 진입단가 41,200원인데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 가격까지 무조건 와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가격 정도면 일단 한 템포 좀 물러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고 전 좀 모아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투자로 한 1, 2년 매집을 좀 해가는 관점이다. 그러면 지금은 보유 비중만 보유를 하시되 이 주가가 이제 3만 원 정도 왔을 때 저점 매수 권역으로 좀 들어가가지고요. 비중 추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목표가 설정은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매매랑 장기 투자 어느 쪽을 조금 더 추천해 주세요? 저는 솔루스를 하게 되면 그래도 뭐 장기 투자보다는 중기 전략 정도는 접근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장비는 제가 좀 좋게 보는 쪽이긴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파트 전체적으로 지금 매매 접근 포인트는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좋아봤자 10% 정도. 그래서 그 10% 정도를 이제 먹고자 들어갔는데 네. 손절가를 내가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강제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항상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접근을 하면서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략 확인해 드렸거든요. 매매로 접근하셨다면 반등 시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매도하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3만 원까지 하락했을 때 비중을 조금 더 늘려 가시면서 긴 시점으로 투자하자. 한번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삼성전자 만나보겠습니다. 와, 아네스님께서 문의 주셨고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맞아요. 또 최근에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67,5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약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니까 1년 넘게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지난주 갭 상승 후에 한 이틀 연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운영위원님,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중기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뭐 중기적으로야 뭐 삼성전자만한 주식이 없죠. 다만 이제 수익률의 문제죠. 네. 문제인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현재부터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오버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작년도가 삼성전자가 종합주가지수에 비해서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도에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업황 전망이 바뀌어서 따든가 빠르게 더 좋아진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펀더멘탈 자체도 실적 추정 실적이 올해와 내년도에 예상보다 올라갔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체크한 바라면 제가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한 달 단위별로 계속 애널리스트들의 그 실적 추이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약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월 2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영업이익 추정 실적이 10조 5천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얼마냐 보면 컨센이 9조 7천억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8천억이 하향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가 중요한데 올해보다는 네. 내년도는 같은 경우는 3월 28일 한 달 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약 40조 원 정도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지금 35조 원이에요. 5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냐? 이런 경우는 이게 실적은 하향 조정인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밸류 자체는 높아지겠죠. 앞서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얘기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당초보다 영업이익이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5조 6조 원인데 10조 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왔지만은 PER이 과거에 50배짜리 회사가 지금 25배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 자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결국 이제 밸류의 문제다.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시장 알다시피 주가 순자산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주가는 안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PER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상승이 제한적이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뭘로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외국인 주식 사지 않습니까? 외국인 주식을 사는데 오늘 외국 투자를 약간 팔았어요. 외국인을 이제 뭘로 봐야 되냐? 지분율로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율이 가장 높을 때 외국 투자가들이 2019년도 이후로 57%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분율이 49.2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보면 52.2까지 약 지분율 저점에서 약 3% 정도 올라왔어요.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3% 정도는 더 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과거를 본다 하더라도 57% 정도까지 갔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산다는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거니까. 예, 그래서 현재 어떤 밸류로 본다 한다면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그 아래권에 있는 경기 관련 정도의 수익률이 훨씬 높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지수와 상승을 할 거니까 저도 지수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쪽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종합주가지수 대체로 이제 증권회사들의 목표 종합주가지수 2,850 정도를 놓게 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정도까지 보고 싶은데 그러면 현재 지수로 따지면 10%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올해 연말까지 보면 대체적으로 7만 5, 6천 원 정도.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종합주가지수가 2,620 정도까지 약간 좀 타치는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는 7만 2천 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이라고 쓰니까 연말 정도까지는 뭐 7만 6천 원, 7만 8천 원. 그다음에 내년도 가면 상반기 정도 간다면 8만 2천 원, 8만 5천 원. 왜냐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컨센이 8만 2천 원에서 8만 5천 원입니다. 9만 원 이상은 없어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참고해 본다 한다면 SK 하이닉스도 증권사의 평균 목표 주가가 11만 원입니다. 가장 높은 데가 최근 들어서 약간 12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중장기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본다 한다면 8만 5천 원 정도까지, 5, 6천 원 정도까지는 중장기적 대응 가능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는 뭐 지수와 함께 가고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지분율을 좀 함께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중장기적으로 7만 2천 원 보시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신다면 8만 원 이상까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익 PN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비중은요? 10%고 금액은 11,100원이에요. 11,100원에 10% 가지고 계세요? 네네. 10% 가지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 얼마까지 갈 건지 좀 더 사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목표가와 함께 추가 매수 가능성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비 종목들 좀 올라갈 때 좀 따라 사신 것 같아요. 네. 뭐 PNT가 좀 신고가 갱신하고 후발주자도 좀 갈 때. 네. 그 뭐 2차전지 소재를 안 사셨고 장비 종목을 선택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장비 종목에 대한 재평가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쪽인데 뭐 한 가지 이제 제가 충원을 올린다면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좀 안 됩니다, 시청자님. 네. 보니까 5일선 정도에서 좀 급하게 진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좀 눌린 목에서 좀 기다렸으면 편할 터인데 뭐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비중이 이제 10%시니까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죠, 시청자님? 네. 좀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금방 좀 그 전자공시실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일단 상당히 수주 잔고가 좋습니다. 5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고요. 올해 뭐 이제 실적은 좋았겠습니까? 근데 장비 종목은 수주 잔고 플러스 그다음에 재평가 그다음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올해 지금 2건 작년 12월하고 최근에 또 공급 계약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거의 매출액 대비 5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얻을 만큼 주냐 이거고 단지 장비 종목 안에서 이 종목은 이제 조립 공정을 하고 있는데 여타 장비 종목들보다는 조금 계약 건수나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매출액 대비 뭐 100% 이렇게 좀 좋아졌다 그러면 원익 PN은 50%가 조금 넘어갔으니까 좀 적은 편이고요. 장점으로 좀 꼽자면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뭐 전년도에도 좀 적자 찍고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원익 PN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충방전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모멘텀이 조금 더 다각화되어 있다는 부분 보유를 하시고요. 저는 그 비중 추가는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 비중은 15%를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5% 정도는 뭐 비중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너무 단가를 크게 낮추기 위해서 다른 장비 종목들이 매출액이 훨씬 좋은데 헤비하게 많이 추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은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 싸움에서 내가 진다. 그러면 시청자님이 주식을 하실지 마실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전화 연결이 어렵게 되셨는데 김민주 전문가가 시간만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던데 내가 중간에 후딱 팔아버리겠다.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장비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등 온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매수 의견 5% 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13,5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쭉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네네. 네, 수익 꼭 감사합니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특별 진단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모두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데 2부 특별 진단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현대 물류회사죠. 네, 현대무백스입니다. 네, 현대무백스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요. 5월 들어서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